안녕하세요. CAI 레벨 2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은 모델스라는 토픽으로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CAI가 레벨 1도 그렇고 레벨 2도 그렇고 이 내용들이 좀 바뀌었어요. 레벨 1은 뭐 그렇게 바뀐 게 썩 많지는 않은데 비해서 레벨 2는 아예 포맷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뭐 한 7, 80%는 옛날에 있던 내용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좀 구조를 뭐 이합집산을 달리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 20, 30%는 뭐 약간 새로운 컨셉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과목의 편제로 보면은 레벨 1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레벨 1은 이제 상품 중심으로 공부했었죠.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또는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프로그램, 헤지펀드면 헤지펀드, 뭐 또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커머디티면 커머디티, 이런 것들이 투자할 수 있는 비히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리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헤지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뭐 커머디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 또는 투자 비히클, 투자 수단, 이런 것 쪽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물론 뭐 그런 상품뿐만 아니라 기능에 대한 것도 공부하긴 했어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체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액션들이나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라는 것도 듀 딜리전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레벨 2에서는 그런 편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과거의 레벨 2도 레벨 1과 다를 바 없이 헤지펀드면 헤지펀드, 뭐 또는 PF면 PF,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식으로 주로 메인 프레임이 상품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가 레벨 2도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여러분이 토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픽이 하나의 그냥 과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토픽들이 레벨 1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예컨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될 모델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모델스는 되게 아카데믹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투자 전략이라든지 또는 금융 상품을 프라이싱을 하기 위한 모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실무에서 엄청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카데믹한 내용들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게 Institutional Asset Owners and Investment Policy, IPS 같은 거죠. 기관 투자자의 IPS 같은 투자 지침과 같은 이런 이야기나, 또는 리스크 앤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이런 토픽들. 자, 이런 토픽들이요. 토픽 제목을 잘 째려보게 되면 어떤 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뭐 헤지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고, 상품 토픽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어요. 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점점점 토픽 2, 3, 4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면서는 액션 중심으로 옵니다.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서 하는 일 중심으로 또는 뭐 액션 중심으로 해서 토픽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전략을 써야 되나요? 뭐 쓰는 전략은 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라는 이런 내용들이죠. 전부 다 이게 보게 되면 상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편제가 많이 바뀌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요. 뭐 강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레벨 1하고는 많이 다르게 이게 좀 접근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비중도 보면 다 동일 비중으로 다 바뀌었어요. 비중 자체가. 그래서 어떤 토픽이 좀 비중이 높고 어떤 토픽이 비중이 낮다, 이런 게 없이 모든 토픽들의 비중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특정한 토픽은 버리고 특정한 토픽은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 각각의 모든 토픽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집중을 해서 정성을 들여서 내 걸로 만들어 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조금 불행한 게, 이 CA 레벨 1도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레벨 2로 오게 되면은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이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거기다가 조금 더 엣지를 얹어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CAI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엣지를 그러면 시험을 칠 거야 라고 하는 그 엣지가 아예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엣지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우리가 파고들어야 되며 그리고 뭐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건 또 얼마만큼 증명을 해야 되는 건지가 되게 좀 난감합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렵고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냥 평범한 것처럼 이렇게 막 써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거를 과연 출제를 해서 시험을 낼 때에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낼까? 아니면 진짜 어려운 주제를 여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가고 있으니까 좀 과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공부하게 되면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자, 이렇게 할게요. 공부를 할 때는 조금은요, 이해를 합시다. 이게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은 그래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아카데미까지 안쪽으로 쭉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수학이나 통계학을 좀 전공을 하시고 그쪽으로 내가 관심이 되게 많은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확률 미분 방정식 이런 거, 확률 미분 방정식을 제대로 한번 이해하시거나 또는 확률 미분을 한번 해봤다는 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어쨌든 미분하면 나오겠네. 근데 미분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귀찮고 복잡하긴 할 거야. 하지만 미분하면 이렇게는 되겠지 라고 하는 그 결과값들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공식처럼 툭툭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확률 미분 방정식 모른다고요. 근데 이제 결과는 그렇게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나? 나오기 어렵죠. 그렇게 모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나오는 공식 하나 딸랑 외우자. 그리고 그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 이런 것들은 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 문제들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좀 타협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진짜 확률 미분 방정식을 풀듯이 우리가 칠판 왼쪽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 끝까지 쭉 미분해가지고 결국은 답이 이거 나오잖아요. 공식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그래서 좀 스킵할 거는 과감히 스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부분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조금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해야 될 게 이제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이 그 챕터를 보면은 모두 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2.1 토픽 2.1에 나와 있는 챕터가 Modeling Overview and Interest Mode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델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금리 모델을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 금리 모델이 되게 중요한데, 이 모델도 되게 사실은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시험에 필요한 정도보다는 조금 더 있잖아요. 이해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금리와 관련된 모델입니다. 이 금리 모델링을 왜 할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금리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그 채권을 밸류에이션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채권 가격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게 되면 어차피 채권이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될 텐데 뭘로 할인해야 되는 거지? 할인율을 뭘 써야 되는 거야? 자, 그 채권에 맞는 적절한 할인율을 써야 될 거예요. 그게 그 채권에 맞는 금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한번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기간의 금리는 뭐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기간의 금리는 뭐가 되고, 세 번째 기간의 금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건지, 이 금리를 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이 챕터에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채권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한 금리 모형,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두 번째 챕터가 크레딧 리스크 모델이 있어요. 자, 이것도 크레딧 리스크 모델은 앞에 있는 그 금리 모델을 이용한 채권 가격의 평가가 기본적으로 무염 채권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두 번째 챕터는요, 위험 채권이라고 하게 되면, 자, 만약에 위험 채권을 평가하려고 하게 되면 무혐 채권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위험 채권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위험 채권입니다. 반면에 무위험 채권은 부도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시간이 되게 되면 정확히 그 돈이 나올 거야. 이게 무위험 채권이고, 위험 채권은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그 돈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도 없고, 하여튼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게 위험 채권입니다. 자, 위험이라고 말을 하면은요, 한번
그 레벨 1에서 공부한 적이 있긴 있는데 리스크하고 uncertainty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런 거 있어요. 리스크와 uncertainty. 불확실하다. 뭐가 될지 모른다. 그게 우리는 리스크란 말하고 되게 혼용해서 이제 쓰고 있지만 리스크와 uncertainty는 좀 다릅니다. 자, 1년 후에 이 돈 확실하게 받아요 하는 거는 certain한 거고요. 우리가 그런 certain한 거를 무위험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1년 후에 이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uncertain합니다. 불확실하죠. 그게 리스크한 거잖아? 아닙니다. uncertain한 게 리스크한 게 아니고, 자, 받을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에 얼마만큼의 확률을 부여할 수 있지? 이렇게 하게 되면 리스키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하고요, uncertainty하고의 차이는 리스크는 probability with uncertainty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다가 확률을 부여하게 되면 그게 리스크가 됩니다. 토픽 2.2에서 말하고자 하는 크레딧 리스크 모델은 디폴트 확률을 갖다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토픽 2.2로 오게 되면 주제가요, 위험 채권으로 옵니다. 부도 위험이 있는 채권. 자, 부도 위험이 있는 채권을 밸류에이션 하려고 하게 되면,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도대체 부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라는 부도 확률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도 확률을 한번 추정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주제죠. 그 어려운 주제를 여기서 부도 확률을 추정하는 모형 공부하겠습니다. 디폴트를 측정하는 모델 공부할 거라고요. 크레딧 리스크 모델에서.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무위험 채권이 대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위험 채권의 부도 확률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는 각각 무위험 채권과 위험 채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채권이 대상인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세 번째 챕터로 오시면요. 토픽 2.3이에요. 토픽 2.3은 그 주제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멀티팩터 에쿼티 프라이싱 모델이에요. 이거는 이제 채권을 벗어나서 주식을 평가하는 모형입니다. 학교에서는 재무관리 이런 거 공부하시면서 CAPM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라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그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아주 대표적인 에쿼티, 주식과 같은 자산을 평가할 때 아주 인용해서 쓰는 모형인데, 그 CAPM은 싱글 팩터 모형입니다. 팩터가 하나만 딱 있어요. 위험 팩터가.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위험 팩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 위험 팩터에 대한 프리미엄만 받으면 되는 거야.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게 CAPM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이제 2.3에서는 시장을 옮겨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평가하려고 하게 되면 채권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기 위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금리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채권의 현금 흐름은 금리로 디스카운트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번, 2번 챕터에서 금리와 관련된 모형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을 텐데, 그 주식의 현금 흐름은 뭘로 디스카운트하면 되는 거지? 자, 그때 주식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을 계산하는 모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싱글 팩터 모델이 CAPM이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멀티 팩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에서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주식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어떤 할인율로 할인하면 되는 겁니까? 그 할인율을 계산하는 모형은 어떤 게 있나요? 그게 이제 2.3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2.4로 가보시면 2.4하고요 2.5가 하나의 주제인데 두 개가 같은 걸 다루고 있어요. 2.4와 2.5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Asset Allocation이에요. 자산 배분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멀하게 주식과 채권에다가 뭔가 좀 투자 비중을 정하고 싶은데, 도대체 주식에는 얼마만큼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고 채권에는 얼마만큼 투자하면 되는 건지 비중, 또는 주식을 한 종목만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살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종목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몇 %씩 투자하게 되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두 번째 2.4 챕터하고 2.5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2.1 챕터는 무혐 채권 프라이싱하기 위한 금리 모형, 금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형화시킬 수 있나요? 수학적으로 모형화시킬 수 있나요? 금리 구조를. 그런 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2.2 챕터로 오게 되면 위험 채권으로 오게 되면 부도 확률의 추정이 정말 중요한데 그 부도 확률은 그러면 어떻게 추정하는 건가요? 하는 모형 두 가지, 그 대표적 두 가지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주식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을 어떤 식으로 수식화시킬 수 있나요? 할인율을 계산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수학적 모형. 그거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에셋 알로케이션 모형, 자산 배분 모형 볼 거예요. 자, 앞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2.1로 가보겠습니다. 챕터 2.1. 자, 여기에서 그 페이지 77페이지로 오세요. Modeling Overview and Interest Model이라는 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Investment Strategy Model. 자, 여기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Investment Strategy 모델은 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모형의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투자를 할 때는 말이죠. 그냥 뭐 어떻게 투자하는 거예요? 요즘 주식 좀 하신다면서요? 또는 채권 좀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투자하세요? 그때 상황 봐서 그냥 뭐 마음에 내키는 거 사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투자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유가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자, 투자하는 이유를 말로 하지 마시고요. 좀 현학적으로 어렵게 표시하게 되면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 모형. 당신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 모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간단히 생각할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말이지, 이 현재 제가 관찰하고 있는 주가가 있는데, 관찰하고 있는 주가가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0 정도의 가치를 있어야 되는 건데, 본질 가치 평가하게 되면 한 100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 거래되면 90밖에 거래 안 돼요. 90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야, 이거 뭐 본질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했어요. 이런 것도 투자 전략 모델입니다. 일종의 보게 되면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를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에 접근하는 방법이죠. 이것도요, 투자 전략 모형이에요, 그냥. 또는, 이거 왜 사셨나요? 이랬더니, 이거 이제 이동평균선을 한번 그려봤더니, 장기 이동평균보다는 중기 이동평균이 더 위에 있고, 중기 이동평균보다는 단기 이동평균이 더 위에 있고, 그리고 최근의 주가는 그 이동평균보다도 더 위에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뭐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 많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샀어. 이렇게 하게 되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것도요, 일종의 모델입니다. 투자 모델이에요. 전략 모델. 그래서 투자 전략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걸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파이낸셜 모델이라는 게 두 가지 변수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two key variable involved,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어쨌든 모형이다 보니까, 모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형하니까 말이 되게 어렵게 자꾸 느껴지는데, 그냥 함수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도 뭐 모델이죠. 펑션, 함수도 모델입니다. 자, 함수에 보게 되면요,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종속 변수는 이런 독립 변수들이 함수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말하는 독립 변수들은 전부 다 외생 변수입니다. 함수의 바깥에서 뭔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여라는 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직장인들의 급여가 몇 %씩 오릅니까? 보게 되면, 직장인들의 급여가 오르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좀 영향을 미칠 거고, 시장에 뭐 금리도 영향을 미칠 거고, 이런저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 다음에 급여 인상률이 결정이 되는 거야라고 하면, 그 급여 인상률이 일종의 종속 변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독립 변수입니다. 외생 변수예요. 그래서 어떤 외생 변수를 넣어서, 그 다음에 종속 변수로 답이 나온다. 이럴 때에 그 외생 변수들을,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exogenous variab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xogenous variable은 기본적으로 independent variable, 그거는 독립 변수들입니다. 시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모형 바깥에서 뭔가 집어넣어야 돼요. 인풋 변수로. 자, 그리고 endogenous variable이 있는데, 이거는 내재 변수죠. 내생 변수. comes from within the model. It is essentially a dependent variable. 일종의 보면은 얘는 종속 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생 변수는.
우리는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그 결과가요, 일종의 보게 되면 그게 종속 변수고,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중간에 들어가는 인풋 변수들이나 뭐 고려할 요소들, 팩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팩터들이 보게 되면 다 외생 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이런 외생 변수와 외생 변수의 결합으로 나한테 뭔가 나오는 그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종속 변수로서의 투자하자, 말자, 이런 식의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라는 그런 전략 모형들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normative strategies and positive strategy. 이거 두 개 비교한 거예요. normative는 규범적이라는 이야기고요. positive란 말은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포지티브가 똑같은 의미가 여기서는 descriptive라는 의미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거는 descriptive라는 것은 서술적 또는 기술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뭔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그 normative는 좀 규범적이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규범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positive는 한 거는 좀 서술적 접근 방법.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normative model attempt to explain how people and enterprise should behave. 자, 거기다가 how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should에 동그라미 치세요. normative에 보면 키워드는 how should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격은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있는 가격이 반드시 위치해야 될 가격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예컨대 가격이 100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9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normative한 어프로치입니다. 규범적 어프로치란 거죠. 자, 그래서 this mirrors the goals of fundamental analysis. fundamental analysis가 뭐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fundamental value 또는 근본적 가치, 본질 가치를 계산하는 거하고 시장의 가격하고요. fundamental value하고 price하고 괴리가 생기게 되면 결국 price는 fundamental value에 수렴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게 normative approach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보면 alternatively, positive model seeks to understand how people are actually behaving. 자, 이것도요. positive 모델 같은 경우는 얘는 how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실제로 actually behave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나요? people action이에요. actually behave.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걸 본 거예요. 자, 이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게 actual behavior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게요. 차트입니다. 차트요. price chart, 주가 차트 같은 거.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격 정보가 있고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라는 그 차트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볼륨 정보가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자, 이 price는 시장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마주쳐가지고 이 가격이 결정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만큼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발견하게 되면,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동일한 옛날하고 같은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지?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어.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가가 폭락하겠네? 그러니까 나는 숏 포지션.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게 차트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 차트 분석이 대표적인 디스크립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시장에서 이 세력과 가격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고 한번 내가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된 거에 따라서 내가 뭐 주식을 롱 포지션 들어가든 숏 포지션 들어가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포지티브 어프로치. 자, 그리고
그 밑으로 both normative and positive models are used to predict future behavior. 그래서 뭐 이 둘 중에 어느 게 그러면 정답인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투자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투자 모형 중에 정답이 어느 겁니까? 투자 모형이 무슨 뭐 수학 시험 치듯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거 답고 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투자 모형이 적용되는 세상은 현실이고요. 그 투자 모형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이게 제대로 맞을지 저게 맞을지 모릅니다. 백인백색 그렇게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게 맞고 어떤 때는 이게 틀리고 이럴 수도 있고 반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어떤 타임 호라이즌을 주냐에 따라서 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정답이란 건 없어요. 이거 둘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trading strategies formed using normative model anticipate. 그러니까 이 normative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규범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평가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그 주식 가치 평가 모형들이 전부 다 노마티브한 어프로치들이에요. 그 노마티브 어프로치로 그 우리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서 본질 가치를 평가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은 anticipate that future price will converge on normal value. 여기서 말하는 normal value라는 게 fundamental value죠. 본질 가치에 수렴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리고 this could be accomplished by using an arbitrage free model like Foucault parity. 자, Foucault parity도 보면은요, 그런 거죠. Foucault parity 자체가 풋과 콜이 같은 거예요. 이게 Foucault parity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말이 두 개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말은 여기에 풋 앞에 붙어 있는 말은 protective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콜 앞에 붙어 있는 말은 fiduciary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생략하고 지금 안 쓴 거죠. Foucault parity에서는. 그러니까 콜이 같다. 이게 이제 parity인데. 프로텍티브 풋은 풋옵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equal 또 이거 콜옵션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사실은 풋옵션의 가격과 콜옵션의 가격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qual이라고 말을 한 거는 자, 진정한 풋옵션을 내가 행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뭘 들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거죠. 풋옵션을 가지고 풋옵션은 자, 기초자산을 S라고 할게요. 풋옵션은 이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잖아요.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 권리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초자산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산을 어떤 일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완벽한 포지션이 됩니다. 또 더불어서요. 콜옵션은 이것도 보게 되면 이거는 right to buy죠. 살 수 있는 권리예요. 뭘 사는 거냐면 기초자산을. 자,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 완벽한 거냐? 아닙니다. 기초자산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근데 그게 언제 있으면 되는 거냐면 이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있으면 되는 건데 그 행사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게 옵션의 만기입니다. 옵션의 만기일이 되게 되면 그 기초자산을 어떤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콜옵션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들고 있으면 뭘 들고 있으면 되는 거니?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분양권 당첨이 딱 되었습니다. 야, 분양권 당첨이 되었는데 보니까 그 아파트가 분양 금액이 얼마인데 10억이래요. 10억. 주위에 그냥 아파트 사면 얼마인데 15억이랍니다. 야, 그냥 사게 되면 15억인데 나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는 바람에 분양 금액으로 아파트를 갖다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10억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당첨이 되었죠. 자, 분양권 당첨이 되게 되면 아파트가 저한테 그냥 주나요? 아닙니다. 10억이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내야죠, 이제. 언제 내는 거냐면 그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입주할 때 제가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어야 될 돈은요, 그 분양권, 분양 금액과 같은 행사 가격을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현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행사가 현재 가치. 이래야만이 완벽한 콜 포지션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요게 이퀄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 왼쪽과 오른쪽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주식 돈 주고 사야죠. 얼마인지 돈 주고 사야 돼요.
풋옵션 권리 공짜 아닙니다.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돼요. 풋옵션은 권리. 가격이 있어요. 자, 콜옵션도요. 공짜 아닙니다. 콜옵션도 돈 주고, 이 권리도 돈 주고 사야 돼요. 이것도 행사가의 현재 가치도 돈이잖아요. 자, 오른쪽 돈 두 개 합친 거하고 왼쪽 돈 두 개 합친 거 두 개 같아야 된다. 만약에 이게 두 개 같지 않게 되면 차익거래 생긴다. 차익거래 생긴다. 이게 같아야 된다는,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should 있잖아요. 그죠? 같아야 된다는 당위. 이 당위를 벗어나게 되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차익거래가 생기게 되고, 그 차익거래를 갖다 계속 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같아진다. 자, 이런 식의 접근이 normative approach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trading strategies derived from positive model. 이 positive 모델이 서술적 모델이라고 했어요. 시장이 이래요 라고 하는, 시장을 그냥 읽는 거예요. 시장을 읽어보고 요즘 시장이 이렇습니다 라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전략을 갖다가 구사를 하면 됩니다. Attempt to infer future actions based on price patterns. 이 프라이스 패턴이 시장에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액츄얼리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춰서 앞으로는 그러면 더 올라가겠군, 앞으로는 내려가겠군, 그걸 보고 포지션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normative approach하고요, 그 다음에 positive approach 또는 descriptive approach라고 했죠. 이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서로 상대입니다. 상대. 이 두 개가 서로 비교가 돼요. 그럼 또 하나는 이제 theoretical and empirical 모델. theoretical 이론적 모델이고, 그 다음에 empirical은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없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게 empirical, 경험으로 얻은 모형입니다. theoretical models draw conclusion about the behavior. 뭔가 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긴 한데 from existing observations of underlying behavior.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결론을 내리는 게 theoretical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긴 맞는 거지. underlying,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얘는 normative 모델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theoretical 모델은, normative 모델이요, 대부분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theoretical 모델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는 그 모형 자체가 아주 복잡하지 않고요. 굉장히 좀 현실을 좀 단순화해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empirical model makes predictions when behavior complex. 이거는 좀 단순화된 이론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있을 때에, 이거 하나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을 또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단순 모형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걸 택하고, 그 다음엔 대부분, 그 다음엔 또 다시 이렇게 택하고, 이렇게 해서 실증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확률이 높게끔 행동하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라는 게 empirical 모델들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empirical 모델의 세 번째 문장, because alternative assets commonly experience illiquidity, dynamic movement, changing risk, and other complexities, empirical models are often the better choice for alternative investors. 그러니까 대체 투자라는 게 전통 투자와 같이 주식이나 채권처럼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라고 모형화시킬 수 있는 경우도 딱 있으면 좋겠지만, 대체 투자를 보게 되면 좀 독특한 자산 투자 또는 독특한 전략 투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한 가정으로만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투자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임페리컬 실증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시장을 한번 관찰해 봤더니 요런 상황에서는 거의 이렇게 됩니다라는 확률에 좀 베팅을 해서 그 확률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임페리컬 모델이에요. 자, 그리고 applied and abstract 모델. applied는 말 그대로 응용 모형이죠. abstract 모델은 좀 추상적인 모형인데, applied 모델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모형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수학이나 기본 과학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본 수학이나 기본 과학의 프레임워크는 그대로 좀 인용해서 가져오되, 거기다가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값을 갖다가 찾아내고자 하는 게 applied 모델이에요. Applied model is designed to solve actual real-world challenges in the present day.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들이 전부 다 응용 모형들입니다. 응용 수학 이런 것들이죠, 이제. 대표적인 모형이 마코피츠 모형입니다. 마코피츠 모형은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있어요.
통계학을 기반하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2.4 챕터로 가게 되면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그 하나만 몰빵하라고 하면 위험하다라고 해서 10개의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잘했네. 10개의 주식으로 분산했으니까. 문제는 10개의 주식으로 분산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있는데 10개의 주식에 분산해서 투자했어요. 여러분 뭐가 궁금하신가요? 10개의 주식으로 분산해서 투자했다고 하니까 돈 얼마 벌었니? 뭐 궁금하겠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문제 챌린지가 하나 있어요. 도전을 하나 풀어야 되는데 자, 1억을 가지고 10개의 주식에 투자했다고 얼마씩 1번부터 10번까지 주식인데 각각 얼마씩 투자한 거니?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1번부터 10번까지 주식을 1억까지 투자하시면 각각 1,000만 원씩 투자했겠군.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나이브 n분의 1 투자라고 합니다. 딱 정확하게 n분의 1 투자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있겠지만 좀 더 좋은 답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개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씩 내가 투자하게 되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까? 이게 마코피츠의 Efficient Frontier 개념을 응용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하시겠습니다만 마코피츠의 Efficient Frontier는요, 주식의 숫자가 무한대로 내가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무한대로 분산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1억을 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상장되는 주식 1000개 하나씩 다 사자 이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중에 골라서 삽니다. 내가 맞다라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골라서 살 때 각각 얼마씩 배분하게 되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겠네 이거예요. 그게 마코피츠 이피션트 프론티 이론을 그대로 응용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마코피츠 이피션트 프론티 모델은 그냥 응용 모형인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10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써먹을 수 있고, 20개 주식 들고 있는 사람도 써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investors use this model to identify efficient diversification opportunities for current application.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얼마씩 내가 그러면 분산 투자하게 되면 efficient한 diversification이 되겠니? 마코피츠 이론을 그대로 응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most asset pricing model fall into this category. 대부분의 자산 가격 결정 모형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응용 모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abstract 모델은 좀 추상적 모형이에요. 만약에 이럴 일은 없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일종의 시나리오 분석 같은 겁니다. 추상적 모형.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디까지 뭔가 가격이 움직이는 거지? 이런 식을 추정해 보는 게 abstract 모델, 좀 가상의 모형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cross sectional and time series 모델. 이거는 데이터와 관련된 건데 데이터를 어떻게 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A 주식이 있고 B 주식이 있고 C 주식이 있고 뭐 다 있는데 A라는 뭐 자산 하나 있고 B라는 자산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T 이꼴 한 뭐 12주 맞습니다. 여기가 현재예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볼 때 하나의 특정한 시점에서 이거하고 두 개의 관계를 요렇게 보자. 또는 어떤 시점에서 여기 하나의 시점이에요. 한 각각의 시점에서 데이터를 옆으로 보자. C, D, E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자산들이 있다라고 하면 얘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A, B, C, D가. 또는 이렇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분석은 크로스 섹셔널 분석이에요. 현재 시점이 여기 있다라면 현재 지금 A, B, C, D, E는 각각 어떤 관계야? 이렇게 보는 것들이 크로스 섹셔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요. 자, A가 타임 시리즈로 쭉 봤을 때 시계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좀 타임 시리즈로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섹셔널 한 거는 횡단 면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횡단 면적 분석. 타임 시리즈는 좀 종단 면적 분석이에요. 데이터를 갖다 분석하는 방법이. 자,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다 섞어서 보는 게, 횡단 면적 분석하고, 그 다음에 종단 면적 분석 두 개를 갖다 같이 묶어서, 요거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뭔가 분석하는 걸 갖다 패널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페이지를 좀 넘기셔서 79페이지 와보세요. 맨 위에. 그 79페이지 맨 위에 패러그랩은 이렇게 별표가 아니라 이렇게 브라켓 표시를 하시고 79페이지 맨 위에 패러그랩 좀 별표를 해놓을까요? To properly evaluate and manage strategy. 지금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금 했던 것처럼 첫 번째 했던 건 노마티브한 전략도 있고 파지티브한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테크니컬한 것도 있고 임페리컬한 것도 있고 투자 전략 모형이 그리고 또 티오리티컬한 것도 있고 참 임페리컬한 것도 있고 이론적 전략 모형이 있고 실증적으로 시장에서 검증되기를 이렇게 검증됐으니까 난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임페리컬 어프로치가 있고 그다음 응용 모형이 있고 좀 추상적인 있고 대부분의 투자 전략은 전부 다 어플라이드 모델이 됩니다. 추상적 모형은 주로 위기 분석하거나 이럴 때 주로 써먹는 모형들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시계열적 분석을 하기도 하고 크로스 섹션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에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또는 기술이나 또는 모형에 근거를 해서 투자를 할 거예요. 7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to properly evaluate the manager's strategy. 어떤 매니저가 쓰고 있는 전략을 이 전략이 적절한 전략인가 아닌가를 한번 평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ich model is being applied. 어떤 접근 방법 또는 어떤 모형을 쓰고 있는지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예컨대 매니저 1 같은 경우는 균형 모형을 쓰고 있다.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싱 모델.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싱 모델은 균형 모형인데요. 자, 이런 상태가 돼야만이 시장이 균형이다. 이런 거라서 되게 노마티브 하고요. 그리고 되게 티오리티컬 합니다. 균형 모형을 쓰고 있는 사람은 노마티브 하면서 좀 티오리티컬 접근 방법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매니저 2 같은 경우는 devise the trading signal based on months and the statistical pattern that has been observed to the repeat. 매니저 2는 월말만 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근데 월말만 되면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론적으로는 뭔지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그런 게 리피트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반복되는 현상을 보고 내가 어떤 전략을 수립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임페리컬한 거고요. 파지티브한 모델입니다. 자, 어느 게 맞나요? 정답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고 쓸 수 있는 전략도 자기가 익숙한 전략이고 자기가 봤을 때 검증이 되고 자기가 봤을 때 확신 있는 전략이면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쓰고 있는 전략이라는 게 터무니없으면 안 되는 거고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런 로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 로직이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시장이 판단해 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79페이지 봅시다.